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김대혁입니다. 아트2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먼저 렌더링, 비주얼 이펙트, 에디터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가라이트입니다. 메가라이트는 언리얼 페스트 시애틀 2024에서 공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능인데요. 이번 언리얼 엔진 5.5의 실험 단계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메가라이트는 여러분들께서 수백 개 이상의 다이나믹 라이트를 그림자와 함께 사용하여도 퍼포먼스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리얼타임 라이팅에 노하우가 없으셨던 분들 또는 리얼타임 라이팅의 제약 때문에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셨던 분들은 메가라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메가라이트는 현재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렉트 라이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존 디퍼드 조명 시스템에선 조명이 늘어나면 GPU 연산이 늘어났지만 메가라이트에선 조명이 늘어나도 GPU 연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라이트 샘플 씬인데요. 언리얼 페스트 시애틀 2024에서 공개된 메가라이트 샘플 씬 중에서 일부를 제가 떼서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는 메가라이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시면 모든 그림자는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해서 이 씬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건데요. 먼저 GPU 연산이 지금 얼마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스탯 GPU를 통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탯 GPU를 통해서 보면 지금 섀도우 디노이저가 30 정도 먹고 라이트 연산이 27 정도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할당되고 있고 퍼포먼스도 프레임 레이트가 14프레임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씬에 메가라이트를 적용해서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서 엔진 렌더링으로 가시면은 렌더링으로 가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다이렉트 라이팅 탭이 있는데요. 네, 다이렉트 라이팅 카테고리에서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하시려면 하드웨어 레이 트레이싱 지원을 체크하셔야 메가라이트 옵션에 토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할 텐데요. 해보겠습니다. 네,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 레이트도 그대로고 연산량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실 메가라이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메가라이트 설정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도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클릭해서 보면 렌더링에 지금 메가라이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활성화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했고요.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하자마자 프레임 레이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섀도우 디노이저는 연산에서 제외가 되었고 라이트 연산은 1ms가 채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탯 GPU 창을 내리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탯 GPU를 창을 내리겠습니다. 네, 메가라이트를 이제 껐다 켰다 해보면서 레이트레이스드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레이트레이스드고 메가라이트 활성화한 건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도 프레임 레이트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메가라이트를 활성화했으니까 씬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씬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렉트 라이트가 있고 그 렉트 라이트의 부드러운 그림자가 레벨에 잘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씬 중앙에 가면 방이 있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라이트가 있고 네, 씬 중앙에 제가 로보리콜 아케이드 게임기를 가져다 두었는데요. 보시면 화면에서 텍스처가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라이트는 재생되는 텍스처도 광원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서 작동하는데요.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화면에서 텍스처가 재생됨에 따라 조이스틱에 부드러운 광원과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렉트 라이트를 클릭하셔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네, 라이트 함수를 바인딩 할 수 있는데요. 라이트 함수 머티리얼에서 텍스처 아틀라스를 재생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미디어 소스 텍스처를 바인딩 하고 싶으시다면은 조금 위로 올라오셔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소스 텍스처에 미디어 텍스처를 바인딩 하시고 시퀀서를 재생하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재생이 됩니다. 네, 이제 씬을 플레이해서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씬 플레이를 눌러서 캐릭터를 스폰할 건데요. 네, 캐릭터를 스폰했는데 보시면 바닥에 캐릭터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잘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포인트 라이트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수십 개 이상의 포인트 라이트가 캐릭터에 잘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도 캐릭터의 그림자가 여러 개 부드럽게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아까 아케이드 게임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화면을 쳐다보면 화면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조명이 캐릭터에 알맞게 잘 묻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캐릭터가 조금 반짝이는 것이 보이시죠? 다시 저희가 원래 있었던 공간으로 가면 여기 조형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오브젝트의 그림자도 부드럽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가라이트가 리얼타임 라이트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라이트가 많은 씬이라도 메가라이트를 통해서라면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메가라이트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개선인데요. 레이트레이싱 코드의 비동기 평가가 개선되어서 이제 CPU, GPU 리소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싱 방법 및 가속 구조의 관리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의 로우 레벨 시스템 개선은 루멘과 패스트레이서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루멘 개선인데요.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퍼포먼스가 개선되었고요.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히트 라이팅을 지원해서 조금 비싸지만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에서도 새로운 리플렉션 디노이저가 추가가 되어서 낮은 러프니스를 가진 물질의 반사 이미지의 선명도가 크게 증가하였고요. 이제 리플렉션에서 굴절이 되는 반투명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패스 트레이서인데요. 5.5에서 정식 버전이 되었고 이제 리눅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볼루메트릭 클라우드를 지원하고요. NFOR이라고 불리는 스파시오 템포럴 디노이저가 실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관점에서 패치를 기준으로 픽셀을 디노이징하여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브스트레이트인데요. 5.5에서 베타 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슬슬 살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레거시 머티리얼을 모두 지원하고 언리얼 엔진이 지원하는 플랫폼도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능 최적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렌더 패스 향상도 있었는데요. 이제 메인 뷰 해상도를 미러링하는 씬 캡처 및 커스텀 렌더 패스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저 씬 텍스처가 도입되어서 포스트 프로세스 내에서 자신이 지정한 씬 텍스처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하프 A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패스를 통해서 쿼터 C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내에서 멀티 패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직교 렌더링인데요. 건축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원근 렌더링과 동등한 수준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레스터나 패스트레이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렌더링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1인칭 렌더링인데요. 이 기능은 언리얼 엔진 4에 있었다가 5에서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기능인데요. 5.5에서 실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FPS를 개발할 때 사용이 되고 플레이어의 손이나 무기가 월드 내 객체와 겹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1인칭 어셋에 대해서 별도의 FOV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투명, 반투명, 나이아가라, 나나이트와 같은 주요 프리미티브와 머티리얼을 지원하고요. 1인칭 렌더링을 위한 새로운 블루프린트 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나나이트 스켈레탈 메시인데요. 이제 스켈레탈 메시에도 나나이트를 적용해서 다수의 스켈레탈 메시를 더 적은 드로콜로 렌더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태틱 메시와 동일하게 스켈레탈 메시 에디터에서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시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나이트 스켈레탈 메시 시연할 텐데요. 지금 제가 씬에 한 400마리 정도 되는 스켈레탈 메시를 스폰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나나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메시랑 동일하게 스켈레탈 메시로 가셔서
나나이트 세팅에서 나나이트 지원 활성화를 클릭해 주시고 Apply Changes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레벨로 돌아와서 나나이트 디버그 뷰를 통해서 나나이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스켈레탈 메쉬를 나나이트로 전환하면 이제 탄젠트가 조금 깨지게 되는데요. 제가 탄젠트만 보이게 머티리얼을 설정한 건데 보시면 탄젠트가 조금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머티리얼에서 탄젠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캐릭터의 쉐이딩이 조금 깨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매니와 퀸은 머티리얼에서 탄젠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깨 부분에 쉐이딩이 조금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젠트가 깨지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다시 스켈레탈 메쉬 에디터로 가셔서 명시적 탄젠트를 허용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레벨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깨졌던 탄젠트가 부드럽게 전환이 되면서 아까 쉐이딩이 깨졌던 곳으로 가면은 쉐이딩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까 스탯을 통해서 드로우콜과 GPU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렌더링과 스탯 GPU 창을 켰고요. 보시면 드로우콜이 한 6.55 정도 나오고 GPU는 7에서 8 정도 나오는데 네,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씬을 플레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씬을 플레이했고요. 메쉬 드로우콜은 6.5 정도 나오고 GPU는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나이트가 아닌 스켈레탈 메쉬와 비교를 위해서 한번 플레이를 나가서 스켈레탈 메쉬의 나나이트 지원을 끄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켈레탈 메쉬 에디터로 가서 지원 활성화를 비활성화하고 어플라이 체인지를 누르고 레벨로 돌아와서 보시면 드로우콜이 3000 정도 나오는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하면은 지금 메쉬 드로우콜이 2900에서 3000 정도로 나오고 있고 GPU 연산은 한 12.3, 12.4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나이트 지원을 활성화했을 때 GPU 연산이 10 정도고 메쉬 드로우콜이 6.5였으니까 GPU는 한 2ms 정도 이득이고 메쉬 드로우콜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켈레탈 메쉬를 나나이트에 적용하면 GPU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볼유메트릭 클라우드 머티리얼 업데이트인데요. 5.5에서 이제 업데이트 된 사항인데 4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더 간단하게 구름의 타입이나 세부 모양, 쉐이딩, 그리고 폭풍과 번개 같은 효과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주얼 이펙트입니다. 나야가라 업데이트 사항인데요. 먼저 나야가라 경량형 이미터가 베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야가라 데이터 채널이 정식 버전이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5.4에서 실험 기능으로 도입되었는데 5.5에서 정식 버전이 되었습니다. 나야가라 데이터 채널은 나야가라와 엔진 내 다른 시스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요. 대규모 총기 피격 이펙트와 같은 효과에서 효율적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총기를 빠르게 발사해서 여러 개의 이펙트가 나오게 하고 있는데요. 수백 개의 나야가라 파티클 시스템을 로드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나야가라 데이터 채널을 사용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과 런타임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에디터입니다. 먼저 UMG 텍스트 렌더링이 향상되었는데요. 이제 폰트 크기를 조절해도 선명도를 유지하고 디스턴스 필드를 사용해서 외곽선과 드랍 섀도우와 같은 고퀄리티 이펙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런타임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스크립터블 툴인데요. 싱글 클릭 툴을 대체하는 모듈형 행동 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인, 트라이앵글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서 반복적으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UI, UX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배치 이름 변경 툴인데요. 이 기능은 원래 5.4에서 고급 이름 변경 툴로 출시가 되었으나 UI, UX 개선을 거쳐서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배치 이름 변경 툴을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어셋이나 액터의 이름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매우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내용부터는 김태철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김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언리얼 엔진 5.5에 추가된 월드 제작 관련 기능과 더욱 강력해진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프레임워크 PCG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고 콘텐츠 파이프라인의 변경 사항과 이번에 새로 공개된 캐릭터 외형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뮤터블을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제작을 도와주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콘텐츠를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 게임 피처 플러그인과 월드 파티션 레벨의 액터를 이제 외부 데이터 레이어를 통해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플러그인이 활성화될 때만 로드되고 이를 통해 게임 런타임에서 효율적인 스트리밍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은 DLC뿐 아니라 라이브 서비스의 이벤트나 새로운 콘텐츠 추가 등의 게임 운영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태틱 라이팅이 월드 파티션과 레벨 인스턴스에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라이트맵과 볼륨메트릭 라이트맵을 CPU 라이트맵스를 사용하여 베이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트맵 데이터는 그리드 셀별로 패키징되어 필요할 때만 스트리밍 되므로 퍼포먼스 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또 볼륨메트릭 라이트맵의 셀 크기와 거리 조정은 월드 세팅에서 아주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낮은 사양의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아름다운 라이팅의 오픈월드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PCG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프레임워크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번 언리얼 엔진 5.5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PCG와 풀이 같이 따라다녀서 혹시 식생 툴인가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식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PCG 프레임워크에 GPU 연산 지원이 추가되어 병렬 컴퓨트 프로세스 작업에서 GPU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HLS의 커스텀 GPU 노드와 쉐이더 소스를 바로 쓸 수 있는 HLSL 에디터, 이 에디터를 통해 포인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포인트 생성부터 메쉬 렌더링까지 GPU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져 수백만 개의 포인트를 거의 동시에 생성하고 렌더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PCG로 표현한 마치 토성을 닮은 거대한 띠를 가지고 있는 행성인데요. 보이는 띠는 약 500만 개의 암석 파편을 GPU로 포인트 생성부터 렌더링까지 처리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기본 500만 개 외에도 이미지 같이 추가로 런타임에 아주 작은 암석 파편들이 시야 거리에 따라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암석 파편들이 시야 거리에 따라 생성되면 그 생성과 삭제도 GPU 연산으로 표현하여 프레임 드랍 없이 빠르게 런타임에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GPU 연산을 이용하면 이렇게 수많은 포인트의 생성뿐 아니라 런타임의 마이크로한 세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이끼나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미세 쓰레기 등 어떤 것이든 기존에 불가능했었던 디테일을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 DCC 툴이 아닌 엔진에서 직접 프로시저럴 시스템을 구현했기에 이런 강력한 기능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로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더 많은 GPU 연산 가능 노드와 CPU 가상 머신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머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주선 안에 들어갈 긴 통로의 문과 복도를 배치하는 장면인데요. 미리 정의해둔 왼쪽 문, 오른쪽 문, 복도 등의 텍스트들을 그래머 파라미터로 작성하고 적용하면 아무리 긴 복도도 아주 간단하게 문들을 인스턴싱하여 생성하고 추 규칙을 수정하여 더 자연스러운 요소들을 쉽게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자연스러운 복도가 얼마든지 길더라도 랜덤과 우선순위 등의 규칙을 조절하여 순식간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PCG 그래머는 아주 단순한 표현을 조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기둥과 벽,
창문 등과 같은 작은 요소들을 아주 단순한 문법으로 조합하여 거대한 건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적혀있는 기호들을 사용하여 예시처럼 조합하여 적용하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그래머 샘플 맵을 열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터에서 PCG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셨으면 콘텐츠 엔진 플러그인 폴더에 PCG 콘텐츠 폴더로 들어가시면 그래머 샘플 콘텐츠 맵을 여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스플라인으로 디버깅용 색상 플레인 메쉬를 이용하여 그래머를 사용한 모습인데요. 3개의 PCG 액터 모두 같은 PCG 그래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각자 모두 다르게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액터의 그래머의 의미는 양쪽으로 붉은색을 최대한 깔고 가운데 초록분과 양옆으로 파란색 펜스를 2개씩 배치하라고 써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건 3분의 2 확률로 붉은색 그리고 3분의 1 확률로 파란색을 배치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이 꺽쇠 괄호는 순서대로 초록색을 깔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깔고 다음 빨간색, 파란색 순으로 크기에 맞춰 배치합니다. 그래머 방식의 논리 구조로 이런 빌딩을 제작하면 장점 중 하나가 아무리 에셋을 교체한다거나 해도 에셋 크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호환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PCG 그래프를 열어 여기에 4개의 스태틱 메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팹에서 미리 받아놓은 이 스태틱 메쉬들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메쉬들 지우고 교체하면 이렇게 쉽게 호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플라인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모양을 변경하면 넓이와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높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높은 빌딩도 순식간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2개의 스태틱 메쉬를 미리 추가로 더 넣었는데요. 이렇게 추가로 넣은 파츠의 이름을 선언해 줍니다. 도어의 D 그리고 스몰 윈도우의 SW 이렇게 추가 2개의 메쉬를 이름을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그래머 셀렉트 노드의 파라미터에 해당 이름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도어의 D를 대괄호와 함께 넣어 주겠습니다. 2층 이상의 문이 달렸네요. 1층과 2층 이상의 그래머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시 1층에 문을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에는 문 대신 창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스몰 윈도우를 넣고 하나만 있으니까 어색한데요. 하나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에셋을 사용하여도 쉽게 전혀 다른 건물로 순식간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별표로 3개까지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이 샘플 맵은 그래머의 사용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 제작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얼마든지 훨씬 복잡한 구조도 이 그래머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고요. 텍스트가 아닌 그레이박스 같은 특정한 모양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하고 다시 배치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곧 그래머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 데브 커뮤니티 문서에 자세히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5.5 업데이트에는 아주 강력한 PCG 기능들을 가진 노드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엘리베이션 아이솔라인 익스트랙션 노드는 랜드스케이프와 같은 표면의 데이터에서 등고선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높이, 해상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포인트 데이터나 스플라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어 등고선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배치와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계단식 논과 바위뿐 아니라 다양한 배치와 아트웍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CG에서 스플라인 메쉬 컴포넌트를 쉽게 적용하기 위해 스폰 스플라인 메쉬 노드가 추가되어 스플라인 메쉬 생성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마스킹과 동시에 바닥의 포인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플라인 메쉬의 배치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새로 추가된 패스 파인딩 노드로 A 스타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길찾기 알고리즘을 사용해 시작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줍니다. 결과는 스플라인 데이터나 포인트 데이터로 출력되고 최적의 경로가 없을 경우 부분 경로를 제공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길을 만들거나 단순한 블록으로 미로를 만든 후에 경로를 찾아 자연스러운 던전으로 변환하고 생성하는 데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PCG 프레임워크에서 월드 레이캐스트 노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레이캐스팅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드는 다양한 레이캐스트 모드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레이의 방향을 오버라이드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이의 방향을 쉽게 지정하실 수 있도록 Create Point Sphere 노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다양한 옵션 선택만으로 여러 방식의 포인트 분포를 적용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해 복잡한 레이캐스트 로직을 아주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히트된 지점에 UV, 노멀, 머티리얼 등 많은 정보를 쿼리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낙엽이나 눈이 자연스럽게 쌓인 모습이나 여러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CG에서 일부 다이나믹 메쉬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생성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래머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래머를 사용해서 건물의 측면을 채우고 옥상과 바닥에 고유한 지오메트리를 생성한 후 샘플링하여 추가 에셋을 스폰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이나믹 지오메트리와 그래머를 같이 사용하여 규칙에 의한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런타임에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굳이 모델링이 필요 없는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PCG에서 바로 생성하면 리소스와 메모리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데이터 레이어에 할당되어 있는 PCG 오브젝트에서 생성한 액터들에 대해서 같은 데이터 레이어가 자동 할당되어 PCG에서 런타임에 생성한 액터들도 데이터 레이어 속성을 쉽게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이용해 PCG로 스폰한 액터들은 월드 파티션 규칙에 의해 더 효과적인 최적화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언리얼 엔진 5.5의 PCG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니까요. PCG 사용 시 꼭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콘텐츠를 관리하는 파이프라인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인터체인지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파일 타입의 에셋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언리얼 엔진 5.5에서는 정식 에셋 임포트 워크플로우와 베타 상태의 레벨 임포트를 지원하며 FBX 커스터마이징, 머티리얼 X 부울 입력, GLTF 애니소트로피 확장 등 주요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디터 전용 블루프린트 파이프라인과 스켈레탈 메쉬의 애니메이션 및 모프 타깃 지원도 추가되어 더욱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인터체인지 프레임워크에서 USD 포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다양한 형식의 에셋들을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대규모 씬에서 최적화를 통해 속도와 메모리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병합 API와 USD 미디어 오디오 스키마, USD 럭스 섀도우 API도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신규 업데이트는 바로 베타로 제공되는 뮤터블 플러그인인데요. 뮤터블은 외형 커스터마이징을 단순한 노드 구조로 정의하여 메쉬나 여러 파라미터들을 조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최적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이런 캐릭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실 텐데요. 뮤터블을 사용하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구현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뮤터블은 이미 저희 포트나이트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게임 프로젝트에서 라이브 서비스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뮤터블은 그래프 노드 방식을 이용하여 각 파츠들의 조합 시 필요한 정보들을 정의하고 모듈화하여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들과 여러 방식의 런타임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도록 포커싱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 뮤터블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조합의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오픈월드의 캐릭터 환경을 아주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파츠의 조합 시 적용돼야 될 액션들이 각 모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켓 모듈에는 자켓 착용 시 튀어나오는 메쉬를 지울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쉬를 지우는 방식은 UV나 볼륨 메쉬 등 여러 방법이 사용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자켓 메쉬 모양에 의해 자동으로 겹쳐진 범위를 트래킹하여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또 단순히 지우기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바지와 같이 신발 속으로 들어가도록 스케일을 줄이며 탑재하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의 가이드 메쉬를 이용하여 스케일을 줄이고 그 밑에 불필요한 폴리곤을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UV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고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든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메쉬와 텍스처 머티리얼을 하나로 버지하고 베이킹하여 드롭콜과 메모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시는 것 같이 에디터에서 조합한 캐릭터를 뮤터블의 베이킹 기능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리소스로 저장하고, 이를 이벤트 페이지나 이미지 제작용으로 활용하는 등 인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에디터 환경과 런타임 환경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많은 NPC를 날씨나 위치 등의 태그 기반에 의해 컨텍스트에 맞는 의상과 외형을 가진 NPC들을 자동으로 조합하여 스폰할 수 있도록 하는 툴도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오픈월드에 더욱 생동감 있는 NPC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뮤터블의 최고 장점은 각 파트 간의 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자신의 파트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더욱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기능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샘플 프로젝트와 튜토리얼이 곧 저희 데브 커뮤니티 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 뮤터블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캐릭터 생성과 관리를 더욱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트 세션이었고요. 다음에 이어질 프로그래밍 세션에서도 아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